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바쁘게 일하며 먹고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가끔 회사 휴게실에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통쾌하고 속이 뻥 뚫리는 기분도 많이 느꼈어요. 많은 사연들을 듣다 보니 저에게 일어났던 사연도 적어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됐네요. 반전이 여러 번 일어나고 사람의 심리 변화까지 볼 수 있는 재밌는 사연이 될 것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저를 키워온 엄마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4살 때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후 엄마 혼자 일과 육아를 하셨는데 아빠의 병원비를 다 대느라 돈이 하나도 없어서 고생을 엄청 하셨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엄마가 늘 땀에 젖은 모습으로 들어오는 걸 볼 때마다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알바를 뛴 적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답니다. 허락도 없이 알바를 한 것도 잘못됐고 공부할 학생이 일하는 게 말이 되냐며 등짝을 맞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다른 집 부모처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그때 엄마의 눈물을 보고 꼭 성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책상에 붙어서 지냈어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공부를 죽어라 했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 그런지 수능 점수를 꽤 잘 받아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어 한 학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저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기도 하고 저를 위해 학점을 최고점으로 받아내리라 결심한 거죠. 그래서 대학 생활하며 친구들과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여자를 사귄 적도 MT를 간 적도 없었네요. 그렇게 대학에 가서도 공부만 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냈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높은 토익 점수를 받아뒀고 스펙도 미리미리 쌓아놔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해외 영업팀에서 일했는데 처음에 외국인들과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수행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그러다 직접 외국인 관계자를 만나기도 하고 해외로 출장 나가게 되면서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재밌다고 느껴졌습니다. 공짜로 미국도 다녀오고 캐나다, 동아시아를 다녀오게 되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일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틈틈이 놀 시간도 많아서 해외여행을 공짜로 즐기고 한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니 엄마에게 아무 일도 못하게 말렸습니다. 더는 고생할 필요 없고 아들인 저의 효도만 받으며 사시라고 부탁드려서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지냈어요. 10년 정도 그렇게 살았고 제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자 걱정이 들었습니다. 엄마께서 제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신 게 가장 컸고 주변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하나 둘씩 결혼하는 걸 보니 많이 부러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자가 어디 없을까 하고 소개팅을 해보려는데 회사 여후배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김 과장님, 소개팅 하신다면서요? 이대리. 근데 왜? 그 소개팅 안 하면 안 돼요? 뭐? 눈치가 없으시네. 내가 과장님한테 관심 있는 거 모르셨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이대리는 누구한테나 친절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몰랐지. 아무튼 그 소개팅 하지 마세요. 그럼 나 엄청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여우배가 당당하게 경고하자 저는 알겠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소개팅을 취소하고 후배와 데이트를 하기로 했죠. 대화를 많이 해보니 저에 대한 관심도 많은 데다 성격도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인연을 멀리서 찾지 않기로 하고 후배를 선택하기로 했죠. 저희 둘은 1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제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녀 없이는 못 살 만큼 좋아서 결혼하자고 말했답니다. 후배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라며 단번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저희 엄마한테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 외모나 성격은 말할 것도 없이 좋다며 당장 결혼하라고 일러주셨죠. 여자친구도 저와 같이 홀어머니와 살고 있어서 예비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 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어 한 집에 살게 됐는데 신혼 초반에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이 과분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신혼 6개월이 지나고 저와 아내는 바로 갈등을 빚게 됐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100만 원 이체해드린 거 뭐야? 그거 엄마 용돈이랑 생활비. 뭐? 오빠는 나랑 결혼해서 나랑 사는데 왜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드려? 결혼 전부터 말했잖아.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셔서 매달 용돈과 생활비는 내가 드리고 싶다고. 아니, 그것도 가끔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매달 그 많은 돈을 입금해 드려? 난 우리 엄마한테 돈 안 드리거든. 앞으로 오빠도 어머님한테 돈 해드리지 마. 자기야, 내가 버는 돈이 얼만데 100만 원 가지고 그래. 원래는 더 드리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줄인 거야. 그리고 자기도 장모님한테 얼마든지 용돈 드려도 돼. 우리 둘이 버는 돈을 합치면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잖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쩔 건데?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몇 억은 모아둬야 한다고. 자기야, 우리가 노는 것도 아니고 매달 월급 받고 있고 부족하지 않잖아. 아, 정말 짜증나네. 마누라가 말하면 귀담아 듣고 생각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당신이 효자 노릇한다고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 정말 싫거든?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더라도 절반으로 줄이든가 해. 여보, 내가 밖에서 쓰는 돈을 줄여서 드리고 있잖아. 나 하루에 1,000원도 안 쓴다고. 커피 하나 내 돈 주고 마셔본 적이 없다고.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게 자랑이야? 자꾸 내 말에 토를 다는데 그러지 마라. 나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엄마 용돈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 제가 져주기로 했어요. 엄마가 생활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몰래 챙겨드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장모님한테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콕 집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나더러 엄마한테 용돈 줄이라고 하더니 장모님한테 1,000만 원이나 드렸네? 아, 이건 엄마 집에 안마의자 좀 놔드렸어. 그리고 한약이랑 이것저것 해서 돈 좀 드렸어. 뭐야? 당신은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나랑 한마디 상의도 안 한 거야? 우리 엄마한테 월 100만 원씩 주는 건 아깝고 장모님한테 그 큰 돈을 주는 건 아깝지 않았던 거니? 아, 남자가 쫌생이 마냥 더럽게 따지네. 우리 엄만 충분히 받을 자격 있잖아. 우리 집에 반찬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당신 엄마야? 아니거든? 우리 엄마라고. 자주 살림도 봐주시는 거 몰라? 그래서 내가 수고비 자주 챙겨 드렸잖아. 아, 이놈의 남편은 정이 더럽게 없네. 정이 없다고?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뭐? 이기적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을 말자. 내 말은 귓등으로 듣는데 혼자 떠들어봐야 뭐하겠냐? 그래, 잘했다. 장모님이 편하게 안마의자에서 호강하시게 됐으니 사위로서 아주 뿌듯하다. 비꼬
오지 마! 내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고 날마다 속만 썩네. 당장 결혼을 물려버리고 싶다고! 제가 쪼잔한 놈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내에게 큰 실망을 해서 한 발짝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내 역시 저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며 자주 한숨을 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 아파트 공사가 있어 하루 단수가 된 날이었어요. 이 사람이 물 없이 하루를 사는 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니 제가 저희 집에서 하루 묵으시라고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엄마를 본 순간 한숨을 크게 내쉬더군요. 엄마를 작은 방으로 안내하고 안방으로 갔더니 아내가 화를 내더라고요. 주말에 꼭 여기로 모시고 왔어야 해? 나도 쉬고 싶다고. 주말에 시어머니랑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 어딨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집에 물이 안 나온대. 내일 오후까지 물 없이 지내게 할 순 없잖아. 효자 났네. 효자 났어. 마누라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 그리고 인간아, 찜질방 가면 물 넘치거든? 하룻밤 10,000원 쓰고 거기서 지내면 되지 왜 나서서 여기까지 모시고 오냐? 이런 눈치도 없고 배려심도 없는 남편놈아. 아주 잘했다. 여보, 요즘 엄마가 몸이 안 좋은 거 알잖아. 골다공증에 혈압도 높아서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불편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실 거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리고 장모님이 같은 상황이었어도 난 우리 집으로 모셔왔을 거야. 그러니까 좀 기분 좋게 지내자. 부탁이다. 아내는 억지로 화를 풀긴 했지만 저희 엄마한테 대하는 게 뜨뜻미지근했어요. 누가 보면 생판 모르는 남에게 대하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저는 꼭 참고 효도는 셀프다라고 되뇌이며 엄마 식사를 직접 챙겨드렸어요. 밑반찬에 수육을 배달시켜서 한 끼를 드렸죠. 아내 덕분에 엄마는 하루 동안 눈치를 심하게 보셨어요. 다음 날 오후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와서 아내와 또 한바탕 했답니다. 저도 제가 잘난 남편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눈치를 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변하는 아내 모습에 실망은 계속 더해졌죠. 아내는 그날 이후로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했는지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일주일 내내 지내게 하더군요. 물론 저는 장모님께 깍듯이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렸어요. 아내와 똑같이 입을 삐쭉 내밀고 외면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니 절대 똑같이 대하지 않았죠. 결혼 생활 1년 동안 꽤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저희 부부 둘 다 참아가며 지냈습니다. 저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니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만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던 중에 시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와 둘이 장례를 치르러 갔어요. 가족이 한 명도 없고 친척도 저희가 유일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누군지도 모르고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니 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저희 모자는 집안 어른의 장례를 치렀는데 곧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서 재산 상속에 대해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의 큰아버지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지내셨는데 숨겨둔 재산이 꽤 많다고 하셨습니다. 시골 땅 1,000평 이상이 있었고 큰 건물도 한 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 유산을 받을 사람은 오직 엄마뿐이어서 얼떨결에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엄마는 유산을 받고 저희 부부에게 2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제 아내는 엄마가 부자가 된 걸 알고 난 뒤 얼마나 착해졌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가 있구나 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마음씨고 온 어머님한테 큰 복이 굴러들어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어머님,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거나 섭섭한 게 있으시면 다 잊어주세요. 앞으로 진짜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아가,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이 무능한 시애미 만나서 네가 서운한 게 많았을 게다. 앞으로 내가 전폭적으로 너희 부부를 지원하고 응원할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거라. 정말요? 아, 역시 우리 어머님은 인품이 훌륭하시다니까요. 고마워요, 어머님. 조금 오버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런 변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해하기로 했답니다. 한 달 동안 아내는 엄마로부터 외제차, 명품 가방 등등 많은 걸 요구해서 받아 챙겼어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장모님 노후 자금으로 5억을 달라고 요구했다네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내를 붙잡고 너무 과한 걸 바라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5억 달라고 했다면서 장모님 노후 자금으로 그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오빠, 우리 엄마도 좀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 그리고 어머님이 수십억 부자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 엄마가 아무리 벼락부자가 됐어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 그리고 당신과 내가 돈 벌고 있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자꾸 돈 달라고 엄마 찾아가지 마. 진짜 치사하게 구네. 오빠, 돈을 좀 나눠 쓰면 안 돼? 무슨 남자가 이렇게 쫌스럽냐? 그리고 나 회사에 사표 냈어. 이제부턴 살림만 하면서 지낼 거야. 회사를 관둬?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관뒀다고? 이렇게 놀랄 테니 말하지 않은 거야. 오빠, 우리 이제 인생 변하기 시작했잖아. 이젠 나도 편하게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하고 싶어. 물론 어머님의 지원까지 받을 거고. 이야, 당신 대단하네. 그동안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 거 어떻게 참아왔어? 오빠, 비꼬지 마. 내가 회사 그만둔다고 하늘이 무너지니 집이 무너지니? 그리고 오빠도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한테 돈 좀 받아서 사업이나 해봐. 아, 우리도 이제부터 크게 놀아야지. 됐어. 앞으로는 엄마한테 한 푼도 바라지 마. 이제부턴 내가 용납 못해. 뭐?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기야? 어머님도 좋다고 하는데 왜 오빠가 난리냐고? 아무튼 엄마한테 그만 요구해. 이제부턴 우리끼리 알아서 살자고. 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 가지고 엄청 생색내네. 내가 돈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았다고 발광하는 건지. 치사하다, 치사해. 치사해도 할 수 없어. 난 엄마가 이제 좀 편히 지냈으면 좋겠으니까. 노후를 만끽하며 즐기시도록 그냥 내버려둬. 또 찾아가서 부탁하지 말고. 그래, 더러워서 안 받아. 오빠 엄마 돈 안 받겠다고. 아, 짜증나, 쫌팽이 자식. 돈이 생겨도 저희 부부는 문제가 참 많았어요. 저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죠. 이 성향과 성격, 습관까지 모두 다르니 서로에게 열불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엄마를 찾아가 돈을 받아 쓰는 것 같았는데 한동안 모른 척했어요. 엄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아내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회유하셨거든요. 수십억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며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사치를 부리는 아내를 가만히 두고만 봤네요. 물론 속에서는 부하가 치밀고 있었죠. 이 싸움을 피하려고 입을 꼭 닫고 제 할 일인 회사 생활에 집중하며 지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조금 편해지나 싶었는데
큰 병이 생겨서 문제가 됐어요.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이번엔 머리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엄마가 외출하고 집을 찾아가려는데 어딘지 잊어버려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치매랍니다. 치매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낫는 것도 아니었고 뇌수술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니 걱정이 심하게 들었어요. 우리 엄마 어떡하면 좋아. 치매라니.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되신 거라고. 아니야. 늙어서 자연스럽게 아픈 것뿐이야. 괜히 자책하지 마. 그나저나 내가 아들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럴 일 없도록 건강하게 지내셔야지. 약 잘 드시고 병원 잘 다니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테니 우리 아무런 걱정하지 말자. 엄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아내에게 엄마의 치매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답니다. 어머님이 치매라고? 어쩜 좋아. 우리 어머님 이제 겨우 부자 되어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치매에 걸리다니. 이럴 순 없어. 여보, 당신 울어? 많이 놀란 거야? 아내가 그렇게 슬퍼할 거라고는 생각 못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그럼 놀라지 안 놀래? 시어머니도 부모님이라고. 어머님은 당신만의 엄마가 아니라 나에게도 엄마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자. 가족들이 함께 살면 병이 나을지도 모르잖아. 뭐? 같이 살자고? 당신 진심이야? 그럼 내가 농담하겠어? 빨리 짐부터 싸. 당장 어머님 댁으로 가야겠어. 내가 옆에서 딸 노릇해서 어머님 아픈 거 치료할 거야. 치매에 대해 공부해서 모든 노력 다 할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지 몰랐어. 내가 그동안 한심하게 군 거 미안해. 됐어. 나나 당신이나 똑같아. 이젠 우리 부부가 우선이 아니라 어머님이 최우선이야.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살면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렇게 아내와 저는 대충 짐을 꾸려서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고 제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아가 고맙다. 이 부족한 노인네를 돌봐준다니 참으로 고맙구나. 어머님은 제 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동안 제가 철딱서니 없게 군 거 이제부터 하나하나 갚아드릴게요. 넌 잘못한 거 없어. 이 시애미가 못나서 그런 거니 다 이해한다. 엄마는 저희 부부와 같이 살게 되어 큰 기대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빈 방에 짐을 풀고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하루 종일 엄마 옆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보니 정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 좁게 군 게 모두 떠올라서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왜 그렇게 악담을 했을까 하며 반성과 후회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많은 오해를 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줬던 거 모두 사과할게. 사과 좀 그만해. 한 번만 더 사과하면 100번쯤은 되겠다. 그래도 할래. 당신이 엄마 돌봐주는 거 진심으로 고마워서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어. 됐네요, 이 남자야. 나도 잘한 거 없다고 몇 번을 말하냐? 됐으니까 우리 어머님만 신경 쓰자고. 그래, 그러자. 아내가 옆에서 정성껏 돌봐주길래 금세 나을 줄 알았던 엄마의 치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식사를 방금 해놓고 밥을 달라고 요구했고 바지에 실례까지 하게 되어 기저귀를 차야 했답니다.
이 모든 걸 다 받아준 건 아내였습니다. 기저귀는 제가 갈겠다고 하니 엄마도 여자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 자기가 하겠다고 했죠. 여보, 그 엄마 기저귀 가는 거랑 목욕시키는 거 힘들면 간병인 써도 돼.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된다고. 아니야, 내가 직접 할 거야. 남의 손에 절대 맡기지 않을 거라고. 아니, 당신 힘들지 않아? 힘들긴. 난 집에서 노는 사람이잖아. 당신처럼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겠어. 그런데 안타까운 게 어머님이 우리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야. 나더러 아줌마라 부르면서 저리 가라고 하시더라고. 알아. 나도 못 알아보시는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힘들면 됐다니까 그러네. 한 번만 더 간병인 소리하면 혼난다. 알았어. 가만히 있을게. 여보, 그 엊그제 장모님한테 1,000만 원 붙여드렸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드렸어. 뭐? 당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우리 엄마 요즘 살만해. 건강하게 잘 놀고 계신다고. 그래도 나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당신이 이만큼 해주니 나도 장모님한테 잘해드릴게. 저희 부부는 예전에 물고 뜯고 싸우던 시절을 잊고 서로의 부모님께 자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로부터 생긴 일이었죠. 그리고 몇 주 뒤에 해외 출장이 잡혀서 보름 정도 아내와 엄마와 떨어져야 했답니다. 여보, 어쩌지? 호주 출장이 잡혔어. 못해도 15일은 걸릴 것 같아. 그럼 다녀와야지. 여기 걱정은 하지 말고 호주 가서 일 처리 잘하고 돌아와. 혼자 엄마 모시는 거 괜찮겠어? 여태껏 혼자 모셨잖아. 그리고 요즘은 어머님이 날 많이 따라주시고 있어. 산책도 잘 다니시고 식사도 잘 하신다고. 내가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호주 다녀와. 그럼 당신만 믿고 갈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여보. 아내가 믿음직스러워서 호주행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틀 동안 아내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으며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출장 3일차에 아내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몇 시간 뒤에 장모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서방, 자네 어머니가...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이미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장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희 엄마가 왜 돌아가셨냐고요? 자네 어머니가 무단횡단을 했다네. 큰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라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요. 제 아내는요. 집사람이 엄마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서방, 우리 딸은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았어. 조금 전까지 여기 있다가 위에 정신과로 올라갔어. 상태가 심해서 당장은 만나기 어려울 거야.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야? 내 어머니가 왜? 이럴 수 없어. 이렇게 엄마를 보낼 수 없어. 으아!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다가 한참 뒤에 진정이 됐고 영원실로 가서 숨진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길 빌었는데 저희 엄마가 맞더라고요. 한순간의 사고로 떠나셨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하늘도 원망스러웠고 아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사고 담당 형사를 만났는데 저희 엄마가 무단횡단을 해서 벌어진 사고여서 부검이나 조사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제 감정이 격양되긴 했지만 장례식을 치러야 해서 억지로 병원 옆 건물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사고가 수상해서 형사에게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이 조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CCTV를 확인했는데 누가 민 것도 아니고 스스로 도로 위에 뛰어들었으니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더군요. 제가 치매 환자라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형사가 귀찮다는 듯이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니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라고 하더군요. 그 형사의 태도 때문에 격분한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저만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로 했어요. 어떤 방식인지는 뒤에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한편 충격이 심해 정신과에서 수액과 안정제를 맞고 정신을 차린 아내가 장례 둘째 날 아침에 걸어 들어오더군요. 오빠, 미안해. 내가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산책 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찾고 있었는데 구급차가 도로에 있는 걸 보고 달려가서 어머님이 사고 난 걸 확인했어. 당신만 믿고 출장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오빠 미안해. 모두 내 탓이야. 날 욕하고 때려도 좋아. 아니야. 경찰 말 들어보니 엄마 스스로 무단횡단했다더라. 누가 떠민 게 아니라는데 어떻게 당신 탓하겠어. 오빠,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 네가 잘못한 게 있어야 용서를 하지. 여보, 상복으로 갈아입어. 어머님께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그렇게 할게. 아내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저와 같이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연이어 피웠죠. 그런데 제 방식대로 해결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통했습니다. 제가 인쇄소에 의뢰해 엄마가 사고 난 현장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사고 난 걸 목격한 분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고 사례금으로 2천만 원을 준다고 했죠. 그 현수막을 걸고 4시간 만에 한 남자가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현수막 보고 연락한 사람입니다. 상주가 누구시죠? 네, 접니다. 아까 연락 주신 분이죠? 사고 현장을 목격하셨다고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차에 블랙박스가 목격한 거죠. 이 현수막 봤더니 맞은편 골목에 세워진 제 차에 뭐라도 저장돼 있을 것 같아 봤더니 증거 영상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음성까지 다 녹음돼서 확실하게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 어디서 보지? 저기 조문객 중 한 사람이 노트북이 있네요. 양해를 구하고 보도록 하죠. 뭐라도 나온다면 바로 사례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실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게 들어있으니 바로 돈을 싸주셔야 할 거예요. 남자는 사례금을 진짜로 주는 거냐고 연거푸 질문했고 저는 뭐라도 나온다면 무조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윽고 조문객의 노트북을 빌려 그가 준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틀었는데 3사람이 찍혔고 음성까지 모두 녹음됐어요. 시작은 제 아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오늘 날씨 구리네. 자기야, 우리 모텔이나 갈까? 야, 저 치매 걸린 노인네 데리고 모텔 가자고? 옆방 잡아주고 거기서 한숨 자라고 하면 되지.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바보 멍충이라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야, 너도 참 대단하다. 나랑 바람 피우면서 시어머니를 데려올 줄이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니까. 새삼스레 왜 그런 소리래? 내 남편이 지방에 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놀았잖아. 화끈하게 논 거 다 까먹었냐? 아니, 까먹진 않았는데 그건 몰래 들어가서 바람을 피운 거지만 이렇게 길거리를 네 시모랑 같이 돌아다니니까 쫄리잖아. 네 시모 친구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별 걱정을 다 하네. 우리 시모 평생 일만 하고 살아와서 친구 같은 거 없어. 그리고 누가 본다고 한들 내가 시어머니 데리고 다니면서 바람 피운다는 걸 의심이나 하겠어? 별일 없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다녀. 아무튼 날씨가 꾸릿꾸릿한 게 모텔방에 가는 게 좋겠어. 아유, 그래.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여자야.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럼 물침대 있는 데로 가자. 방금 전까지 쫄았던 남자가 물침대 있는 데로 가자네. 아이 웃겨라. 그래 가자. 블랙박스 영상에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허리를 굽고 뒤에서 눈치를 보는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는 아내의 등을 콕콕 찌르며 말씀하셨어요. 아줌마 나 배고파 밥 줘. 아 미친 치매 할망구가 또 배고프다고 하네. 이 멍청한 년아 아까 밥 처먹었잖아. 아줌마 나 배고프다. 나 떡볶이랑 순대 사줘. 아 이 치매년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냥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러자 상간남이 깔깔대며 말하더군요. 자기야 이 노친네가 자기 물주라며 두고두고 뽑아먹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눈앞에서 사라지면 되겠어? 이봐 애인 나으리 벌써 이 노친네 통장에서 20억 송금했거든? 남편 모르게 매일 송금했단 말이야. 이제 몇 억 안 남아서 버려도 돼. 아 그랬어? 당신 진짜 무서운 여자구나. 살 떨려. 이게 나 혼자 잘 살려고 이래? 자기랑 새 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면 위자료를 얼마나 주겠니? 같이 산 지 1년 조금 넘어서 얼마 받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미리 당겨놨지. 치매 걸린 노친네 몰래 등쳐먹는 건 아주 쉬운 일이거든. 당신 남편은 아무런 의심도 안 해? 아니 뭐 통장 잔고도 확인 안 했나? 그 자식은 어리바리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15년한테 충성하는 걸 보고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고. 나중에 통장 내역 보면 CM이가 다 줬다고 말하면 그만이니까 내가 한 일은 아주 현명한 거야. 우리 자기 똑똑하네. 그럼 우리들이 같이 살 날이 머지 않은 거네? 당근이지. 내가 언제까지 이 치매년 똥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살아야겠어? 안 그래도 구역질 나서 미칠 것 같다고. 이번에 출장 다녀오고 몇 달 기다렸다가 슬그머니 이혼장 내밀고 힘들다고 해야지. 아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헌신했던 이유를 알게 되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두 거짓인데다 나쁜 계략이 있다는 걸 들으니 온몸에 살이 떨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엄마가 제자리에서 팔짝 뛰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줌마, 저기 길 건너에 우리 남편이 있다. 남편이 보인다고. 할망구, 남편 젊었을 때 돼졌잖아. 보이긴 누가 보인다고 그래? 아, 저 노인네가 마음에 드나 보네. 치매에 걸렸어도 남자한테 관심이 가나 봐. 아주 진상년이네. 나 남편한테 갈래. 저기 내 남편이 날 보고 웃었다고. 가긴 어딜 가? 어라? 저기 길 건너로 간다고? 여기 왕복 6차선 도로인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할망구, 저기 건너편에 남편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해? 뛰어! 뛰어가서 잡으라고. 네 남편 멀어지고 있잖아. 얼른 뛰어. 알았어, 간다. 아줌마, 이따 떡볶이랑 순대 사줘. 엄마는 도로에 뛰어들었고 아내와 상간남은 깔깔대며 웃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차에 치여 사고가 나자 아내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싸! 하늘이 알아서 돕는구나. 이제 됐어. 할망구 돼졌으니까 이 일을 빌미로 이혼하면 되겠어. 자책하는 우울한 여자 코스프레 하면서 남편 새끼랑 이혼해야지. 아이고, 진짜로 크게 사고 났네. 자기야, 이거 괜찮겠어? 나중에 우리한테 불통 튀는 거 아니야? 이 남자야, 여기 골목에 CCTV가 없잖아. 도로 위에 달린 CCTV만 확인하면 치매에 놓친 내가 혼자 설레발치고 달려가다 차에 꼬라박은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일단 자긴 돌아가. 난 저쪽으로 뛰어가면서 오열하는 연기할 테니까. 당신 진짜 대단하다. 그래, 알겠어. 그럼 일 해결되면 바로 이혼하고 나랑 시작하는 거야? 알겠으니까 어서 가봐. 그럼 나 저기로 뛰어간다. 아내는 몸을 풀더니 오열하며 횡단보도 쪽에 서더군요. 어머님! 네 어머님!
제 옆에 붙어 있으라니까 왜 벗어나셨어요? 아! 누가 좀 신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로에 차들은 모두 멈춰섰고 구급차가 오자 엄마가 들것에 실렸고 아내가 보호자로 따라 타더군요. 블랙박스 화질이 너무 좋아서 아주 멀리 있는데도 다 보였습니다. 이윽고 남자가 손가락을 비비며 돈을 달라고 신호를 보내더군요. 좋습니다.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일을 바로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저는 돈을 입금해서 남자를 돌려보냈고 아내와 장모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들을 향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소리를 최대로 높여서 모두가 듣고 보게 해줬죠. 그 영상을 본 조문객들은 다들 경악했고 아내와 장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이건 누군가의 모략이야. 요즘 AI 발전한 거 알지? 누가 영상을 조작한 거라고. 내가 이런 짓을 벌일 리가 없잖아. 이서방, 이게 뭔가? 아니 미경아, 네가 이런 짓을 벌인 게 맞아? 이거 사실이냐고? 장모가 흥분한 걸 보니 같이 계획한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내는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오빠, 이거 나 아니야. 그리고 이 남자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년아, 이 영상을 다 보고도 시치 미를 때? 너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이구나. 아, 짜증나. 다 걸렸네. 아, 그래, 이거 다 맞아. 바람 피우는 거 맞아. 근데 뭐 그게 어쨌다고? 뭐야? 지금 이 영상을 인정하면서 어쩌라고 묻는 거니? 그래, 까놓고 말해서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거 말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 똥기저귀 가는 거 질린다고 욕한 거 말고 뭐가 잘못인데? 우리 엄마가 도로를 건너게 했잖아. 내가? No, 절대 아니야. 난 시어머니 몸에 터치 안 했어. 건너편에 시아버지 닮은 남자를 보고 환장해서 혼자 뛰쳐나간 거라고. 난 죄 지은 거 없어. 뭐야?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이 사악한 년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게 뭐가 있다고 야단이야? 네 애미는 스스로 도로에 뛰어들어간 거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면 되겠네.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사니까 이혼해. 뭐? 이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니? 네가 벌인 짓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야? 몇 번을 말해. 나 잘못한 거 없다고. 장례식이고 나발이고 난 그만하고 나갈래. 가긴 어딜 가? 형사들 불렀거든? 아까 이 영상 가져온 남자가 경찰에 신고해 놨다고 했어. 형사들이 와도 날 잡아가진 못해. 이 영상 속에서 내가 한 짓이라곤 애인이랑 말을 주고받은 것뿐이야. 닥쳐! 네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네가 못 가게 막았어야만 했어. 이 괴물 같은 년아. 아내는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형사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고 제가 틀어준 영상을 보더군요. 그러자 아내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했더니 괴물 같은 년이 발광하더군요. 당신들 영장 있어? 영장 보여줘봐. 없지? 그런데 무고한 시민을 잡아가겠다고? 이봐요, 김미경 씨. 일단 가서 조사를 받자고요. 무죄가 입증되면 바로 풀려나갈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사를 받아? 애초에 죄가 없는데 무죄를 입증하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당신들 따라가지 않을 거야. 거부하시는 겁니까? 좋아요. 영장 발부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영장이 나올 리가 있냐? 노인네가 혼자 설치다가 도로에 뛰어나간 게 확실한 증거인데 이것들이 어디서 억지를 부려 사람을 잡아가려고 해? 다들 꺼져! 형사들은 영상만 보고는 당장 체포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검찰에 영상을 전달해서 확실하게 따져보고 영장을 가지고 오겠다며 퇴장했습니다. 아내는 상복을 갈아입고 집어던지며 장모님을 데리고 장례식 입구에 서서 경고하더군요. 불결한 자식!
오늘 내가 당한 수모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할 거야. 네 놈이 날 인간 말종으로 만들었으니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거다. 우리 엄마 돈을 실컷 빼돌렸으니 이혼해도 되겠다 싶은 거지? 근데 당신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멋대로 짓거려라. 어차피 네 놈이랑은 더 같이 살 마음 없으니까. 그럼 네 애미 장례나 잘 치러라, 이 못난 새끼야. 넌 내가 꼭 응징할 거야. 기다리고 있어라. 뭘 해도 당신 마음대로 안 될걸? 그날 아내를 패주고 싶었지만 장례가 우선이었으니 일단 보내고 엄마의 옆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발인 후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시며 끝없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마누라년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 형사들에게 연락해봤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검찰 쪽에서 연락이 없다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아내가 말한 것처럼 아무 죄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 가만히 기다릴 수 없어 아내가 있는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님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이서방, 자네 어머님이 그렇게 된 건 정말 안 됐지만 그렇다고 내 딸을 탓하는 건 아닌 것 같네. 이젠 장모님도 한편이 되셨군요. 하긴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형사들이나 검찰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왔어요. 오늘 장모님 딸은 제 손에 돼질 겁니다. 뭐야? 지금 내 딸을 해치러 왔다는 거야? 이보게, 이러지 말게. 내가 괜히 문을 열어준 것 같네. 어서 돌아 나가. 아니요, 전 아무 데도 안 갑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그년을 응징해야겠어요. 비키세요! 저는 장모님을 옆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아내가 있는 방문을 발로 차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상간남과 그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아, 뭐야? 당신이 여긴 왜 왔어? 에이, 자기야. 당신 남편이 여길 왜 온 거야? 다 정리될 거라며. 두 년놈은 장모님이 집안에 있는데도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 짓을 하고 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여자와 함께한 저도 참으로 정신 나간 놈이네요. 발가벗고 있는 두 년놈에게 발길질을 했고 이불을 덮어 싸서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엄청난 괴성이 터져 나왔지만 이불로 소리를 막아버렸네요. 한참 동안 두들겨 패고 있었는데 현관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더니 여러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제 양팔을 잡고 방에서 끄집어내더군요. 형사들이었습니다. 장모가 저를 신고한 줄 알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이거 놔! 이것들 내가 오늘 작살낼 거야. 이거 놓으라고! 박진태 씨, 저희가 영장 들고 왔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장례식장에서 뵀던 형사입니다. 네? 기억나요. 그럼 날 잡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왜 박진태 씨를 잡겠습니까? 나쁜 짓 한 여기 두 년놈을 잡으러 왔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어 영장이 나왔습니다. 치매 노인에게 도로로 뛰어나가게 말로 꿰었고 달려나가는 노인분을 말리지 않은 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 측에서 조금 늦게 영장을 발부해서 이제야 체포하러 왔네요. 그럼 지금부턴 저희가 이 두 년놈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좋습니다. 빨리 잡아가세요. 형사들이 영장을 들이밀자 아내와 상간남은 이불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확인하더군요. 두 년놈은 인상을 찌푸리며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들이 잠시 방에서 나왔는데 창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 집이 2층이었으니 도주를 시도하는 거였죠. 이를 눈치챈 형사가 잠긴 문을 박살내고 창문을 절반 넘어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 개 같은 것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려고 난리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치매 걸린 15년 똥기저귀 갈아주고 밥 챙겨주면서 간병했다고. 도로에서 있었던 일은 그 노인네가 멋대로 행동한 거야. 그건 법정에 가서 말씀하세요.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결국 두 년놈은 쇠고랑을 차고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장모도 혼쭐을 내주고 싶었지만 죄가 없으니 그냥 버리고 떠났습니다. 얼마 뒤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두 년놈이 법정에 섰습니다. 미필적 고의로 인한 치사죄가 성립되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게 됐답니다. 아내는 미쳐 날뛰며 아무 죄도 없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 아니야.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노인네가 혼자 날뛰다가 돼진 걸 왜 내 탓으로 하냔 말이야. 그러자 판사님이 법정 모독죄까지 선고했습니다. 두 년놈은 그렇게 감옥으로 가게 되면서 인생을 종치게 됐죠. 저는 재판이 잘 끝났지만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원인은 제가 아내와 결혼했고 많은 갈등을 일으킨 것인 것 같아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힘들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엄마를 따라가려고 한강 다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들과 구조대원들이 나타나 제 양팔을 잡아채더군요. 이거 놔요! 난 살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누군가 따끔한 충고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도망치려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이 맞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서 제가 왜 한강다리 위에서 서게 됐는지 사연을 털어놨더니 형사 한 명이 정신과를 가보라고 조언해 주더군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 번 상담했고 항우울제를 먹으며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했던 순간이 매우 수치스럽더라고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엄청 욕을 하시고 슬퍼하실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전처에게 되찾은 엄마의 재산은 모두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 돈을 제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돈이 더 의미 있게 쓰이길 원해서 그리하였죠. 지금 글을 쓰는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기도 했고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아 회사와 집만 오가고 있네요. 제 사연을 듣고 쓴소리 많이 해주시면 달게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